반갑습니다. 친희종입니다. 이 생태법인론이라는 게 상당히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개된 이제 뭐 이론이라고 하면 이론이고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일 수 있는데 이런 이 생태법인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장수환 교수님, 하성섭 교수님 등등 어떻든 외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과 중인데도 이제 이 생태와 관련된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또 소중한 걸음, 뜻깊은 걸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떻든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정치된 어떤 이론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쩌면 이제 오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어떤 의견들이 어쩌면 이 논의를 성숙하고 이렇게 앞당기는데 큰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든 자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생태법인론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을 깔고 있는 이론적 기초도는 어떤 것인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사회의 변화에 조금 더 좁혀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법인론이 등장하면서 생태법인에 대해서 좀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례가 어떻게 있으면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게 제주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에서 나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철학, 생태 철학도 좀 공부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책보다는 제가 왜 생태법인론에 대한 어떤 이제 아이디어 내지는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자라나는 어떤 생활 환경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때 나고 자란 곳이 제 대한민국 최고 남쪽 서귀포인데요.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이제 부두하고도 좀 가까웠고, 우리 집 작은 뒷마당에 이제 귤나무도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한 5개 있었습니다. 어린 때 무슨 소리를 듣고 깨어났느냐 하면 아침 새 소리를 듣고 깨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집에는 날마다 그 작은 새들이 날아왔지? 바쁘게. 왜 아침마다 그렇게 시끄러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있었고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 그렇구나. 새 소리를 들으려면 새를 부를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벌레들도 같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새, 나무, 이게 다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제는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새가 또 날아오려면 바람이 있어야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당에 있는 귤밭에 귤이 익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쉽게 해서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상호관계, 의존관계 속에서 보느냐가 이제 환경하고 생태의 개념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거는 저는 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돌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돌이가 옛날엔 수족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쇼를 할 때 사람들이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바다에서 놀아야 되는데 왜 갇혀 있지? 라는 연민을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건데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 생태 소양이라는 거는 그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감정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런 생태 소양 교육이 어린아이들한테부터 중요한 게 저는 지식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세계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가 서울보다는 생태 어떤 경험을 하기엔 좀 더 나은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제주도에서 직접 와서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돌고래를 보면서 또 이 주제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아주 역동적으로 생태법인론 도입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행정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환경 아젠다, 특히 생태법인 같은 이제 급진적인 아젠다는 더더욱 행정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특이하게 행정, 의회, 언론 전반적으로 적극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 단지 이제 이 생태법인을 제도화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주민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는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어민들은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법하면 규제, 행정의 불신. 그래서 제가 기조발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생태법인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려면 현지 주민들이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한 의미가 없다. 첫째는 현지 주민이 그 현재 생태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취지, 보호 이런 것들이 현지 주민이 나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끈질기게 그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법인론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어떤 현지에서의 노력, 그 다음에 오늘같이 좀 그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 연구자분들이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성실성, 헌신성이 모태가 돼서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이루면 언젠가 이게 현실화되지 않겠나. 저는 빠른 시일 노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 연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책에서보다는 생활 속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겁니다. 아까 박진원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문명 이후에 닥친 그 생태 위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어떻든 제가 현실에서 배우고 느낀 게 제주도가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되는데 어떤 지구의 자연은 주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연의 생태계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어쩌면 생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콘크리트 숲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눌 소주제로 하면 생태법인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이제 직관적 사고, 어떤 철학적 사고에서 배태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념적 배경들 속에서 도입되는지 그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주 지역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 갈 생각이고요. 제주도 우리 메밀밭 풍경입니다. 괜찮죠? 제주도는 원래 이쁜 곳입니다만 점점점 이게 이런 그 아름다운 경관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주도 오름 풍경입니다. 제가 인용을 안 한 거는 제가 찍은 거죠. 저는 아주 자주 찾는 편이에요. 제주도의 어떤 자연과 숲. 어린 때부터 그 속에서 컸기 때문에. 워낙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그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고요.
어떻든 최근에 그 세계 기상 기구에서가 어떤 산업 사회 전하고 최근 기후 변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만 1.2도에서부터 0.12도의 어떤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최근 10년에 급상승을 했다는 얘기하고요. 이거는 오늘 생태법인의 개념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 세대의 어떤 태도, 역할이 미래 세대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로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어떻든 생태법인 개념의 도출의 어떤 이념적 토대가 뭐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날 지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생태 어떤 위기, 복합적 위기, 좀 약간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언제 제2 코로나 같은 인류 절멸의 생태 위기가 올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어떤 위기식을 저는 갖고 있으나만은 아직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판단이나 생각으로까지 가기는 아직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뭐겠는가? 그러면 문제를 피상적이고 어쩌면 보조적으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저는 일단은 직관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간 중심적 태도가 결국은 산업 문명에서 과도한 난개발, 그다음에 낭비, 오염,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기후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근본적인 해법도 결국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식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관점과 태도에서 전환되지 않은 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캠페인이나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간의 행동을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규범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태와 법을 연결시켜서 제도적 틀을 디자인한 거죠. 이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는 어떻든 인류 최초의 용어고요. 이와 유사한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개념은 있으나 저 생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해외에 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안들은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제가 얘기하는 생태법은 사실은 플랫폼 개념입니다. 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뭐 남방 콘돌까 일로지만 지하수 곶자왈 생태적으로 아주 소중한 것들은 하나씩 집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아침에 일반 자연 전체를 법인격을 주는 건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논문에는 이제 이 생태법인 문제를 다루는 생태법원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할 것이다. 환경과 생태만자를 다루는 가정법원, 가정 문제를 다루는 게 가정법원이 나중에 생긴 것처럼 생태법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어떻든 가치관을 자연을 어떤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자연의 권리가 추상적이지만 헌법 저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헌법 개정, 생태법원 설립, 생태법인 제도 도입 이 세 개를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 현실적인 단계로 생태법인을 제도하는 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아까 법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규범이라고 하면 그러면 법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그러면 자연의 법인격을 부여가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라고 했을 때 저는 법 철학적 관점에서 인류사에서 법이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 법이라는 것은 민주사회로 따진다면 주권자의 의지의 결과다. 즉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이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헌신적인 분들이 먼저 생태 법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이어서 전환에 대한 어떤 인식과 공감대가 있으면 이게 퍼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법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왜 필요하냐면 법치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자연 이외에도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만이 법적 틀 내에서 사회가 작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세 때 만들어진 교회, 그 다음에 학교, 사람의 집단, 어떤 자산의 집단들도 법적 테두리에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때 나온 게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인간은 자연인도 법적 인간이고 그런 사단법인 학교 같은 경우도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자연 존재, 소중한 자연 존재, 매우 소중한 자연 존재만큼이라도 권리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반론도 많습니다. 반론이 여러 개 있던데 보니까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그분도 학식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도 독일에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탁월한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사고에는 인간이 탁월한 존재나 빨리 달리는 것,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하늘을 나는 것은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이 탁월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생명, 다른 존재를 지배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철학회 논문에 문명사회에서, 산업문명사회에서 생태문명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생태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생태법인이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제주 남방 큰돌교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주도 남방 큰돌교를 보신 분이 없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그 바다에 수십 마리 돌고래가 헤엄쳐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입니다. 저는 그 경이로움도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미를 추구하는 미학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남방 큰돌고래가 멸종된다는 것은 우리 후세대에게 그 아름다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우디가 섬에서 태어나서 디자인에 영감을 얻고 제주의 바람소리, 제주의 새소리를 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의 미학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가 멸종한다는 것은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먹이사슬이라든가 고리가 파괴되는 위험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더더구나 이게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파괴하는 것은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생태법인은 미래의 생태적 권리, 그리고 소중한 생태적 권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 인간이 그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생태법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제 인류 문명과 함께 저는 법이 문명이 진화됐다고 보는데요.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복잡한 진도를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직전에 아니면 전후로 시민의 헌장,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이런 제도가 공동체 전체의 사회 문화와 인식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선언이 안 나오고, 뭐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가 인간 평등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 내부에서도 계급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태법인을 이해하는데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립공원이 있지 않느냐, 잘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 생태법인의 어떤 의의를 보충 설명을 하냐면, 미국이 워싱턴 대통령이 노예가 한 120명이었어요. 그나마 노예주 중에는 조금 아량이 좀 자비로운 노예주였던 것 같아요. 나쁜 얘기보다는 어떻든 잘 지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면. 근데 생태법인하고 국립공원하고 보호정책, 천년보호기념물 정책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보호 대상으로 보느냐, 존재 자체를 존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주가 노예를 자비롭게 대하는 거하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듯이 노예 자체의 권리와 인격을 보장한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생태법인이 제도화되고 일반화되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그 종보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확산됐을 때 인류 전체의 이익일 뿐더러 미래 세대에 소중한 이익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 제도를 가장 빨리 좀 도입을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스템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가 좀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선 제주도가 생태적으로 워낙 예민한 곳이고 세계 유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잘 돼서 그 모범이 우리나라에서부터라도 어떻게 좀 빨리 빠져나갔으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 이외의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 태도, 그 다음에 유기적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사실은 사실에 더 가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 완전히 유기농으로 이게 녹차밭을 운영하는데, 제가 뭐 워낙 가까우니까 가끔 가는데 그분이 생태라는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녹차밭을 쭉 거닐다가 작은 돌 하나를 딱 들렀어요. 왜 이걸 들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돌 밑에는 약간 축축한 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과 생명끼리, 생명과 무생물끼리도 상호 우정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걸어다니는 이제 녹차밭 사이에 작은 돌들이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생물들이 비가 내릴 때 수분을 잡아뒀다가 그 속에서 벌레들이 살고 미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생명도 존중하지만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무생물까지도 인간과 무생명이 의존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생태범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직관적인, 감각적인, 정서적인 호소만으로는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 검토를 좀 한 게 첫 번째가 이 인간 중심주의 철학이 언제 나왔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식물이나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예, 존재한다라고 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태계가 온전하니까. 일단 어떤 종교 같은 데서는 사람을 제일 상위 존재로 보고 나머지는 또 수단으로 보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산업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반성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뭐 좀 이제 어영부영해서 넘어갔는데, 혹시 이젠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 급식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나마. 대한민국 최초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설정했던 게 아라중학교입니다. 그거를 뭐 제가 저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라중학교 운영위원 할 때 디자인을 했어요. 반대가 상당히 처음에는 심했었는데 이제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친환경 급식을 아라중학교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고 이게 나중에 점점 전국화됐는데, 사실 이거 제가 정책을 제안할 때는 생태계적인 관점보다는 제 주변에 흙을 살리는 농업을 한다는 친환경 농업하는 친구들이 1년에 뭐 80만 원, 뭐 300만 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내가 이 제도를 그대로 제안했는데, 저는 인간에게 연민의 감정이 상당히 난 진보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텃밭에 애들이 상추, 친환경 유기농 상추를 가꾸고 애들하고 선생님이 가서 이게 잡초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당연히 그랬으니까 상추 잘 키우려면 잡초를 없애야 되는 거로. 근데 중학교 여학생이 딱 들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잡초는 생명이 아닌가요? 멍했어요. 뭐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시선과 관점이 아주 혁명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거죠. 그 맑은 시선, 맑은 눈. 그러니까 여기 어쩌면 생태 소양 교육에 가장 효과가 빠른 곳이 저는 초등학교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생태 소양의 기본 저류가 깔려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이미 산업 문명에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어쩌면 좀 초등학교 때부터 생태 교육을 좀 잘 기초를 다지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맑은 눈이니까. 근데 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잡초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상처받은 땅에 제일 먼저 그 상처를 보듬는 게 잡초입니다. 잡초가 없으면 벌레가 살을 수가 없고, 벌레와 잡초가 없으면 다른 식물에 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다음 이론에 나오겠지만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라 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생명 중심주의로 가서는 설득력도 없고 현실성이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어떻든 인간 중심적 생태관이 갖고 있는 오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까치가 없는 땅이었는데 까치를 40마리인가 들였어요. 왜냐? 인문학적으로 보면 까치는 복을 불러오는 동물이잖아요. 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근데 그때 한 40몇 마리를 들여왔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까치는 조류 중에 이제 상위 포식자라 가지고 작은 새들 다 잡아먹어요. 농작물도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 후로 제주도에 작은 새들이 많이 멸종이 됐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태관이에요.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선입관에서.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 생태관에서 생태적으로 어떤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진보적인 학자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이제 주범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이 생명과 존재에 인간이 가치나 인격을 부여할 권리를 아무도 안 주어졌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뭔데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할 권리는 없는 거죠. 우리가 타자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테일러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당장 실현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태관을 반성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까 테일러가 생명 중심적인 어떤 생태학자라고 한다면 이 북치는 미국의 이제 생태 사회적 차원의 학자라고 봅니다. 제가 이분을 좀 논문도 쓰고 했는데 생태 문제도 결국은 사회 문제다. 그런 생태 문제를 나온 사회 체제를 깨뜨려야 된다.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급자족해라. 그런데 생태 문제를 사회 권력 구조나 시스템에서 파악한 거는 저는 안목은 괜찮은데 이 문제 해법이 그걸 파괴하는 걸로 가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사점이 있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법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어떤 토대를 이제 환경 실용주의입니다. 이분들은 20세기 말에 등장을 하고 북치는 70년대. 테일러도 이제 그 시대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캐츠나 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생태 철학이 인간의 생태관에 어떤 그 자극을 주고 성찰하게 할 수 있는 계기는 준 효과는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도입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우리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제도를 창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생태법인이 이 어떤 환경 실용주의의 어떤 철학적 기저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이 생태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되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슬로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 남방 큰돌고래가 생태법인 계획을 가지면 우선 남방 큰돌고래 보호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남방 큰돌고래 다니는 바다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으로 인해서 그 남방 큰돌고래의 주요한 서식지의 여러 가지 해양 생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집에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인간이 건강한 집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자연에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먼저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은 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산 나무도 있고,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유원지 만들면서 숲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안타까워서 제안을 했죠.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톤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면 저는 그 제안에 대한 답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 보셀만이라는 사람도 일종의 그 생태 제도, 이분은 이제 뉴질랜드의 교수님이신데,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유엔이나 뉴질랜드에서 이제 생태 관련 이제 입법하는 데 좀 기여를 많이 했고요. 제주도에서 저하고 같이 이제 국제 포럼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라는 것은 현실에서 수용되고, 그 다음에 제도화 됐을 때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글을 썼고, 사회적 공론화는 지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국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국회에서 하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표가 되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르신 선생님들이 생태 법인 내지는 생태
어떤 그 문명에 대한 전도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게 빨리 확산돼야 우리 중남미 연구소가 이게 야심차게 대한민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문명에서의 생태 문명의 전환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해양수산부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국제 포럼이고요. 동물영화제. 그러면서 이거 공감대가 워낙 좋으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제 감각이 빠른 거죠. 바로 법 조문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라. 그래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위원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최재천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저명한 인문 철학, 뭐 예를 들어 철학하면 김상봉 교수, 전남대 등등이 모여서 법안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법안이 나왔습니다. 워킹 그룹 해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제 새로운 국회에 이제 올릴 건데 이제 그 전에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돌고래가 이렇게 좀 무모한 해양 관광 같은 걸로 해서 위험하다는 뉴스였고요. KBS가 이렇게 국제 뉴스를 했던 거고. 뭐 생태법인이 그러면 생태법인이 만들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자기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하고 돌고래 스스로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더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를 보호하려면 해양 생태계가 보호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이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 생태법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생태관에 이제 일종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무안고등학교 애들이 그 감수성이 확 변하듯이. 어쨌든 이제 인간의 태도가 변하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생태법인에 대한 이제 자연 생태관 같은 것들이 좀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50대 이후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워낙 산업사회 문명이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가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 문명의 혜택을 너무 본 사람이라. 그 다음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저 친구 조사 농담을 합니다. 야, 그 생태법은 좋은 거다. 우리 강아지 빨리 해주라. 뭐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중학생, 초등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네 문제거든요. 지금 기후 생태계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미래 세대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외국에서 워낙 다 수용하기 때문에. 근데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태 법인 문제든 생태 소양 문제든 생태 문명의 얘기는 사실은 미래 세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판결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에콰도르에는 선언적으로 헌법이 있고, 콜롬비아도 강에 부여를 했고, 좀 대부분이 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선언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환관위감은 상당히 정치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많이 배울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스페인, 네덜란드, 파나마. 그러니까 우리의 생태법인 논의, 지금 이제 중남미 연구소의 생태법인 논의, 이게 상당히 저는 글로벌 사회에서도 선진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 소장님께서 유엔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박수를 받은 겁니다.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제 기후 악당 취급을 받는데, 그나마 어쩌면 우리 이 주제로 조금은 면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면피용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글로벌의 어떤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어쨌든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는 선구자라고 보고요. 우리 교수님이 언제
기획을 잘 짜서 제주도에 가서 현장에서 더 한번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여기 오는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가게. 마무리는 어떻든 메시지인데요. 저는 인간은 윤리적 존재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저는 인간 사회가 진보하지 않느냐. 인간의 내면에는 폭력성과 야만성, 그 다음에 연민, 감성, 윤리성,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배움을 갖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폭력성, 이기주의는 조금 줄어들고 공동체의식, 그 다음에 협력, 소통, 연민의 정서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윤리의식 중에는 지금의 우리 세대는 과거 세대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즉 인간은 서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태어나든 과거의 빚을 지고 미래의 책임을 갖는. 그래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우리가 과도하게 희생시키지 않는, 아까 무한고가 유엔의 그 아젠다를 다루는 게 그 취지인데,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게 저는 윤리적 존재의 품격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어떻든 이 도덕적 수고를 통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없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이 생태법인과 남방 쿤돌고래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토론, 학습이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생태법인을 인정해야 된다 찬성과 반대가 토론했는데 반대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왜 반대가 이기냐면 이게 상당히 정치된 이제 논리 준비가 안 되면 반박을 이제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거기에 쓰냐. 어떻게 개, 동물, 나무가 인간하고 동격이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상식과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돌고래는 법인격을 주고 이제 개미는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아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반론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론에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반대가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가 이겼든 찬성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숙고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니까. 이거는 경기도에 있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이제 남방 콘돌고래 뉴스, 법인격이 관련된 뉴스를 보여주고 학습했던,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훈을, 교육적 교훈을 저한테 전달하는데 가장 큰 거는 애들이 시야와 관점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더라는 거죠. 제가 왜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소멸됐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제일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게 청소는 거였어요. 청소만 아니면 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싶은데 근데 환경반, 환경미화반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환경반이나 환경교육이 참 어려웠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 소양교육은 조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를 조금 차입한다면 영성교육 비슷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남이 같이 존재한다. 내와 자연은 같이 존재한다. 어떤 대립과 갈등에서 아니고 통일적 관점에서 상호우존적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그 다음에 남을 자비롭게 대할 때 평화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 동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하게 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해서 더 많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익 추구를 위한 어떤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걸 뭐 전면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 나와 남은 공존해야 되고 우리와 자연도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태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뭐 이 중남미연구소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생태소양 교육으로 바꾸자. 생태소양의 기전은 뭐냐? 기존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전체 인류 전체가 자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성적 태도들이 바뀌게 되고 인간과 지구의 공존이 지속되고 더더구나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과도한 어떤 침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결론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애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바뀌고 그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 저는 생태법인, 그 다음에 우리 중남미연구소가 얘기하는 생태문명, 생태소양 교육은 저는 일종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므로 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사실은 존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아마존과 아마존 생태라는 그 다음에 아마존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개념화되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그만큼 그 존재의 이유가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생태법인이라는 용어, 생태소양교육, 생태문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래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폭이 더 윤리적이 되고 넓어지는 거죠. 어떻든 뭐 옛날에는 뭐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었다고 한 게 철학이 바뀌면서 과학적 이성이 발전한 것처럼 우리가 중남미 연구소가 이렇게 야심차게 대한민국에서 선구적인 노력하는 것이 저는 빛이 보기를 기대하고요.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그 선구자가 되고 이 생태법인 전부 이제 후원자가 돼 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이제 개발아의 얘기. 이게 우리 중남미 연구소 교수님들이 스페인어를 주로 전문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용은 대충 압니다. 제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되 행동은 실용적으로 하라, 현실적으로 하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개발아. 어쨌든 그냥 제가 잘 모르면서 그냥 오늘의 어떤 그 마무리에 말을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